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는 저주받은 인형이 잠들어 있다고 한다. 우리 시골집에는 어릴 적부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들어가 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에 다닐 무렵에 몰래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방이었습니다. 딱히 이상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도 아니었고 창문으로는 햇빛도 들어오기에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냥 방을 어지럽힐까봐 걱정해서 엄포를 놓았던 걸까요? 나는 맥이 빠진 나머지 그대로 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더위조차 눌리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몇 시간 있다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는 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 있기라도 했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고 무서울 만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리 엄포를 놓던 방이니 뭔가 무서운 게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방을 나오면서 별 생각 없이 방에 있던 찬장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랍 안에는 인형이 하나 들어있었고 다른 서랍에는 옷 같은 게 들어있었지만 오직 그 서랍에만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뭔가 기묘한 느낌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중에 방에 들어갔던 것은 비밀로 하고 할머니에게 뒷사정을 물어봤지요. 아무래도 그 방은 아버지의 여동생인 내기 고모 되는 분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서랍 안에 들어있는 물건도 모두 고모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은 더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시골집을 지은 건 부모님이 결혼한 직후로 나중에 아이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뼈를 넓혀 증축해서 지은 것이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증축해서 지은 게 바로 그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고모가 그 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 방을 쓴 이후로는 고모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모는 처음부터 그 방에서 자고 싶지 않다고 애원을 했다고 하지만 고모 말에 따르면 그 방에서 자게 된 후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도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눈을 뜨면 분명 자기 전에 껐던 불이 켜져 있고 머리맡에는 단발머리의 여자아이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묘하게도 환하게 불이 들어온 방이었지만 여자아이 얼굴만은 색감에서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고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웃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주일가량 이어졌다고 합니다. 고모는 머리도 좋고 마음 씀씀이가 깊은 사람이라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에 부모님에게 털어놓았던 것이었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결혼도 안 하고 집에 있다는 이유로 방을 바꿔달라는 고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결국 고모는 그 방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났을까 고모가 아무런 불만도 없이 하루 종일 묘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이제 새 집에 적응을 해서 이상한 꿈도 꾸지 않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고 할머니는 고모가 방 때문에 애원했다는 것을 떠올리고 고모에게 이전의 꿈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싱글싱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직도 나와.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어.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가고 있어. 다들 계속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그렇게 말한 후에 고모는 큰 소리로 웃어 제꼈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조용한 고모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웃음소리로 고모의 그 이야기가 사실이든 꿈이나 환각이든 그 무렵에는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고모의 방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는 방의 바로 옆이었고 어느 날 할머니는 한밤중에 구멍을 파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잠에서 깬 할머니가 고모 방에 들어가 보니 고모가 웅크린 채로 방바닥을 맨손으로 정신없이 구멍을 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바닥에서 무언가를 들어 올린 고모의 손에는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흙 속에 묻혀 있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한 인형이었습니다. 고모는 할머니에게 인형을 건네주고 웃는 얼굴 그대로 벽 옆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를 벽에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얼이 빠진 사이에 고모는 계속해서 자기 머리를 벽에 들이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고모를 뜯어말리려 했지만 고모는 엄청난 힘으로 할머니를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고모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던 의미 없는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들었습니다. 고모의 웃음소리에 섞여 있는 여자아이 여러 명의 웃음소리를 말입니다. 고모는 그대로 10분 넘게 머리를 벽에 들이받다가 갑자기 우뚝 서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장난감이 쓰러지는 걸 보는 것 같았어. 할머니는 그렇게 회상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지요. 고모의 두개골은 모두 박살이 났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도 의사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혼자 그 지경이 되도록 머리를 들이받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살인 혐의까지 몰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경이 되자 할아버지도 그 방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딸을 죽게 놔둬버린 죄책감 때문인지 절에서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토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방은 옛날에 유산되거나 역병으로 죽은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모든 자리에 지어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아이 귀신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 방을 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스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신신당부를 합니다. 할머니는 고모가 파는 인형을 건네며 공양을 부탁했지만 거부당했지요. 그런 물건에 어중간하게 공양을 올려봐야 역효과만 일어날게요. 내다버리거나 태우거나 알아서들 하세요. 그 후에는 자주 들어봤을 법한 괴담의 정석입니다. 분명히 쓰레기장에 내다버렸던 인형이 어느새인가 서랍 안에 들어와 있고 태우려 해도 불이 옮겨 붙지를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똥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서랍에 집어넣어 버리고 방을 통째로 쓰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모의 비참한 죽음이 얽혀있기에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한 인형이 저의 손으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모님의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신비한 방이 있었네요. 하지만 금지된 곳이라고 하면 그게 뭐라도 있는 줄 알고 호기심에 몰래 들어가 보고 싶어지는 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심리죠.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말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라는데 그냥 평범한 방이라니. 그런데 흔히 볼 수 있는 찬장에서 인형을 발견하고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다니. 그건 마치 방 안에 소소한 공포 같은 거였겠네요. 그런데 그 방의 과거 이야기가 드러나면서 정말로 괴담의 정석이 시작되네요. 동자와 인형의 이야기는 마치 고풍스러운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방을 쓰지 못하게 막은 건 분명 이유가 있는 금지구역의 설정이었겠죠. 하지만 주인공이 몰래 그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금지된 방의 저주로 이어지는 전개가 되네요.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불길한 인형이 주인공의 손으로 나오게 된다니. 그건 마치 공포영화의 클리프행어 같은 결말이네요. 두 번째 이야기, 인적이 드문 화장실. 저는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올해 초봄 즈음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방배동의 핸드폰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일하고 있던 매장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었는데 화장실에 가려면 옆 건물의 화장실로 가야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 화장실을 빈번하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지만 그곳은 오래되고 남녀 공용이었기에 2층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 2층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 전화로 다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에는 특히 다투는 경우에는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날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다투었는데 1층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층 화장실로 갔습니다. 두 칸 있는 화장실 중에서 왼쪽 칸으로 들어갔고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중이라 문도 잠그지 않고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저 사람 나가면 나도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다 보니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 신경이 쓰여 통화를 끊었는데 분명 그 사람이 들어왔던 소리는 들었는데 나간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말이죠. 그때부터 다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척하면서 계속 통화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 떠든 거죠. 그러면서 밖에 누군가에게 계속 집중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은 숨을 죽이며 제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문 아래 아주 조그마한 틈으로 아직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엎드린 자세로 숨을 죽이고 계속 통화하는 신용을 하면서 틈 사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진짜 소리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보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숨을 죽이며 문 아래로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려다 본 순간에 눈이 마주친 거지요.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았지만 잽싸게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고서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의 전화번호와 함께 사장님을 불러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문자를 보내고 사장님이 오신 것은 고작 1에서 2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몇십 년 같았습니다. 절 부르시는 사장님 목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고 품 안에 뭔가를 숨기며 당황한 모습으로 나가더랍니다. 정황을 잘 모르시는 사장님은 제가 무슨 일이 났나 저만 찾기에 급급하셔서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아직도 그때 그 남자의 눈빛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인적이 드문 화장실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90년대 연수원의 괴담. 지금은 해체된 대우그룹에 98년에 입사했습니다. 대기업 연수를 가보셨던 분들은 그룹 연수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각 그룹의 신입사원들이 모여서 4인 1실로 한 달 정도 연수를 받습니다. 조를 나누어 방을 배정하는데 여자는 몇 명 없으니 조에 상관없이 방을 별도로 배정받았습니다. 교육 후에 조 활동 준비도 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술자리도 가지니 남자들이 여자 방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98년이면 휴대폰이 그다지 일상화된 때가 아니었기에 방문을 노크하는 게 편했죠. 각각 다른 조에 4명의 여자가 한 방에 있으니 4개 조에서 여성 조원을 데려가려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2층 침상이 2개였고 침상에서 제 자리가 문 근처 아래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노크 소리에 대답하고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 3일에 한 번 정도 저녁이 되면 들리는 노크 소리에 대답하고 방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옆방에도 여자방이 또 있었기에 옆방을 두들기는 소리를 이 방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워낙 복도가 소란스럽고 이런저런 소리가 방에서도 잘 들렸기 때문입니다. 연수가 끝나는 날 동기들 몇 명과 모여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남자 동기 한 명이 연수원 교관에게 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연수원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들을 놀리려고 한 달간 장난친 거구나. 제가 입사하기 전에 해 신입사원 연수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입사한 학교 선배를 통해 이미 들었습니다. 연수원에 차를 갖고 왔는데 밤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로 죽어서 이후 연수원에는 자차를 갖고 들어가는 게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 선배가 입사할 때 일어난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A씨가 장난한 거래. 어쩐지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 문을 열어도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색을 하더니 자기는 문을 두드린 적 없다며 저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여자 방을 놀래키려 한 짓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에이씨 맞잖아. 우리 놀래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 그리고 같은 방에 있는 배 위에 침상을 쓰던 여자 동기에게 물었습니다. 제이씨도 어제 들었잖아. 어제 우리 둘이 침대에 있을 때 밖에서 노크 소리 난 거. 내가 노크 소리 듣고 문 열었던 거 기억하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자 동기의 표정이 뭔가 기묘했습니다. 나는 노크 소리 못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준희 씨가 누구세요? 하며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닫던데 전 놀림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방문을 두드린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공동묘지에 소름 끼치는 귀신들. 대학 시절 친구가 죽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대학에서 같이 부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모여 그 녀석의 무덤에 성묘를 하러 갔습니다. 한적한 시골의 작은 공원묘지였기에 휴일 낮인데도 우리 말고 다른 참배객은 없었지요. 따로 할 일도 별로 없었고 남자 5이 흉하게 몰려와서 참배나 하고 있었기에 주변에 카페를 찾아 거기서 옛날 이야기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공원묘지를 나가려는데 출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무척 작은 곳이라 출입구는 2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엄청 좁았습니다. 우리 5이 거기를 우격다짐으로 지나가면 분명히 폐가 될 테니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꽤 거리가 있어서 얼굴은 보이질 않지만 딱히 뭔가 하려는 듯한 낌새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처음 있던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잔뜩 서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모임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화창한 날이라 조금 거리는 있어도 저편의 모습은 잘 보였습니다. 출입구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밖은 주차장입니다. 누가 출입구 쪽으로 다가온 거라면 바로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출입구에 서 있던 사람이 비키면 지나갈 요령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지요. 처음 우리가 봤을 때는 출입구에는 1명밖에 없었지만 그게 한순간에 10명이 넘는 무리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당황해 주변을 보니 친구들도 뭔가 미묘하다고 할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화창한 휴일 낮이다 보니 아직은 공포감이 엄습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출구 쪽을 보았습니다. 더욱 사람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해도 워낙에 맑은 날이다 보니 다른 것들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기묘하게도 그 사람들의 얼굴만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우리 쪽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친구 중 1명이 도망쳐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치자는 걸까? 철조망 너머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 있습니다. 길쭉한 공원묘지는 우리의 정면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왼쪽은 가까운 절로 이어지는 철조망, 오른쪽은 도로, 뒤는 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망쳐라고 외친 것을 시작으로 다들 뒤쪽의 강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등 뒤의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과 묘지 사이를 가르는 철조망에 올라타 찔려서 피가 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기어올라 굴러떨어지듯이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위를 보니 아직 철조망에 붙어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후드를 붙잡고 있는 손이 하나, 뒤에서 뻗어오고 있는 팔이 여러 보였습니다. 그 녀석은 철조망에서 손을 떼더니 뛰어내리는 것처럼 몸을 던져서 겨우 팔을 뿌리쳤습니다.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녀석을 부축해서 어떻게든 겨우 전부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놈은 없었지만 묘지와 강 사이의 높이가 좀 있었던 데다 철조망에 긁히기도 해서 다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는 채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고 우리는 절에 전화해서 스님과 동행해서 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스님에게 상황 설명은 했지만 곤란하다는 얼굴만 할 뿐 재령이나 다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혼란해하고 있었으니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 차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러 갈 수밖에 없었지요. 친구 중에 한 녀석은 따라와줬지만
다른 녀석들은 더는 묘지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며 멀리 떨어져서 기다렸습니다. 매정하다고 말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 스스로도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주차장에서 본 묘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 그 녀석 무덤의 성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5번째 이야기. 간호전문대를 다닐 때 겪었던 일들. 제가 간호전문대에 다닐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가끔씩 아르바이트 삼아 간호조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집에 손을 벌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이 되었지만 생활비는 직접 벌어서 써야 했지요. 그랬기에 야간 아르바이트 모집이 있으면 언제나 가장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대학과 연계해서 실습을 받는 병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야근이라고는 해도 실습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심야 근무를 맡은 간호사분과 함께 느긋하게 일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침 그 무렵 학교에서는 외과 쪽에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제가 맡았던 환자 A씨가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실 앞까지 배웅을 하러 갔습니다. A씨는 70대의 할머니로 조금 치매가 온 상태였습니다. 저를 손녀 이름으로 부르는가 하면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몸을 닦을 때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곤 하셨습니다. 실습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싶은 적도 종종 있었지만 저 스스로도 A씨가 가족같이 느껴졌고 자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A씨는 치매라고는 해도 수술 받는 덕을 알고 있었는지 침대에 누워 이동하는 동안 제 손을 잡고서 불안한 듯한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하며 수술실 앞까지 손을 잡고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도착해서 인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A씨는 저의 손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지요. 결국에는 집도를 맡은 외과 부장님이 나와서 곤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해주면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A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A씨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수술에 참관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간호사를 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를 보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2시간 예정이었던 수술은 5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되어버렸고 그 시간은 제게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A씨의 손이었습니다. 전신 마취가 되어 있는 노인의 손아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제 손을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이 나도 닦지도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았기에 저를 오기까지 하면서 점점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A씨의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손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 진행되었기에 실습 시간은 훨씬 전에 끝난 후였습니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대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함께 들어갔던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이 과자나 도시락을 가져다 주신 덕분에 어떻게든 야근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순찰 시간이 왔고 저는 외과 병동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더 A씨의 방에 가보았습니다. 다행히 A씨는 외식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기에 함께 야근하던 간호사분께 양해를 구하고는 A씨에게 갔습니다. A씨는 무척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치매 기운이 있어서 무슨 소리인지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때만은 명확했습니다. 사실은 손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 내 명찰을 보고 이름을 알았다는 것, 수술 도중 손을 잡아줘서 든든했다는 것,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A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직후라 지금은 몸이 피곤하실 거예요.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 다음에 같이 휠체어 타고 산책 가요. 이렇게 말하자 A씨는 정말로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을 끄고 병실을 나오기 직전에 A씨는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아름답게 웃으셨습니다.
별일 없이 야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피로 때문에 잠에 빠졌을 때 저는 꿈을 꾸었죠. A씨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지려는 와중에 내 손을 잡고 버티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A씨의 다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을 이루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다리를 버둥대고 있었습니다. 점점 팔에 느껴지는 A씨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팔은 뜯어져 나갈 듯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A를 놓쳤다간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A씨를 끌어올렸습니다. A씨의 다리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고 병원 옥상에서 내려다본 아래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워져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병원 밑에서 엄청난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수많은 사람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마. 그리고 저는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해져서 샤워를 하러 갔죠. 오른손에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져서 보니 손목에 사람이 잡아당긴 것 같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A씨가 걱정되어 화장도 대충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가 어떤지 간호사분에게 묻자 어젯밤 한번 위독했었지만 다행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놓은 동시에 어젯밤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라서 몸이 떨렸습니다. 마침 근무가 끝난 것인지 간호사 A씨가 밥을 같이 먹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A씨는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만 기묘한 얼굴을 하고서는 한동안 시킨 것을 먹고 술을 마실 뿐 대화도 별로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묵묵히 밥을 먹고 배가 슬슬 불러올 무렵에 한숨을 돌리려니 A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꿈 꾸지 않았어? 저는 잔뜩 겁에 질려 혹시 A씨도 그 꿈을 꾼 적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A씨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환자분의 손을 놓아버렸어. A씨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정말로 죽어버렸고 A씨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고 꿈에 환자분이 나와서 A씨에게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애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잔뜩 붙어 있어 마치 환자분을 끌어들이는 것 같은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저는 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A씨의 손을 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보건사 자격증 취득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A씨는 자살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과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버릇처럼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는 했다고 합니다만 결국에는 병원 옥상에서 몸을 던져 자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A씨도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도 매년 연화장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입니다. 6번째 이야기, 눈알이 없는 소름 끼치는 여자. 저는 귀신이나 기묘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영능력 제로의 인간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맹신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가위 눌림에 시달려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아파트에서의 5년간 저는 거의 매일같이 가위에 눌려야 했습니다. 가위가 현실인지 아니면 꿈속에서 제가 만들어낸 영상의 일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접하게 되는 상황은 상당히 기이한 것들이었습니다. 언젠가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천장을 본 적이 있는데 천장에 사람 얼굴이 부조처럼 불쑥 튀어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천장에서 증식해가는 얼굴들. 그 뒤로는 가위에 눌린 다음부터는 눈을 뜨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지켜볼지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을 뜨지 않자 공포는 귓가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위에 눌려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귓가에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어느 날은 어린아이의 칭얼거리는 목소리이기도 했고 어느 날은 할머니의 음침한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가위에 눌리다 보니 어느새부터는 잘 때쯤에 가위가 오겠구나라는 느낌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손과 발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느낌. 그것을 느낄 때면 저는 몸을 뒤척이면서 가위에 눌리는 것을 막았고 그 뒤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늘도 손과 발끝에서 미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너무나도 피곤했던 모양인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은 자다가도 무시 못할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되는 그 위화감에 저는 자다가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방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 옆에 어떤 여자가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여자가 앉아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점차 제 눈이 어둠에 동화되었을 때 저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여자의 얼굴에는 두 눈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알이 파여진 채로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눈알이 파여진 그곳에선 어느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알이 없는 눈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계속 앉아 있었고 저는 가위에 눌려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방 안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에서 10여 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제서야 전 가위에서 풀릴 수 있었고 그때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느낌이 오면 피곤하더라도 몸을 돌려서 자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 온 후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가위 눌림으로 착각했다. 그림자 인간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유행하는 괴담으로서 심심치 않게 목격담이나 실종 사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10일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자영업을 하던 로버트 오르크는 괴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벽 1시경 가게를 닫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뭔가 둔탁한 충격을 받고 무언가가 차에 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서 도로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큰 돌 같은 것에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한 그는 차의 단기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지요. 시동이 걸리긴 했는데 뭔가에 붙잡힌 듯 차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계속 시동을 걸었고 5분이 지나서야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너무나도 피곤해서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든 뒤 얼마 후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친다고 느낍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눈을 떴으나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기괴한 체험을 합니다. 그는 처음엔 가위라고 생각했으나 왠지 여타 가위와는 달랐습니다. 로버트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누군가 침대 옆에서 바삭바삭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소리가 났던 쪽으로 눈동자를 움직였고 어두운 방 안에서 무언가가 자신의 눈앞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약 120cm 정도 되는 인간 그림자 형태의 괴물체입니다. 형체만 있을 뿐 몸은 반투명했고 몸은 칠흑같이 검었지요. 그 괴물체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손을 길게 뻗어 그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괴물체가 목을 조르기 시작하자 괴로움에 발버둥 치던 로버트는 숨이 막혀 거의 죽어갔지만 그 순간 아이방에서 자고 있던 그의 아내가 불을 켜고 나오자 이 괴물체는 벽을 통과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날에 평소에 친분이 있던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가위 눌림이라는 흔한 증상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엔 뚜렷한 손자국이 있었지요. 게다가 로버트는 원래 가위를 잘 눌렸기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잡지 인터뷰 중 그것은 여타 가위와는 다른 무엇인가였다면서 마치 악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2001년 1월 4일 브라질에 거주하는 산체스는 4살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다 뛰어나오게 되었고
그림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럴 리가 없다며 아들을 데리고 침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적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문제의 방향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가리킨 어두운 방구석을 쳐다본 산체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반투명한 물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잘못 봤거니 했지만 괴물체가 아이의 책상 위에 있던 크레파스들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봤기에 그것이 환상이 아님을 알았지요. 그는 손전등을 가져와 괴물체를 비추자 그 괴물체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안심한 그는 아들을 손님방에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잠을 재운 다음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산체스의 귀에 뭔가 걷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체스는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니 아까의 그림자 형상이 아들이 자고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체스는 급하게 후르시오와 호신용 총을 들고 그것에게 다가갔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 무엇인가 둔탁한 충격을 받은 그는 몇 미터를 날아가 기절했습니다. 그가 눈을 뜬 건 아침이 되어서였고 정신을 차린 그는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왔으나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실종 사건은 범인의 정체를 정의하기 힘든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8번째 이야기, 가위 눌림을 푸는 건 생각보다 쉽다.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던 것은 13살 무렵입니다. 자다가 불현듯 눈이 떠졌는데 몸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은 시선이 고정된 벽을 향해 당겨지듯이 다가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지금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느꼈으며 그에 따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고개를 돌려 간신히 가위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위인지 몰랐던 그때는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지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차례 고민을 했고 정말 심할 때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든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였습니다. 아예 잠을 포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피곤한 상태지만 그때 잠에 들면 거의 항상 가위에 눌렸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 경우에는 깨어날 때도 손가락 발가락이 아니라 머리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순식간에 넘어가야지만 간신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도를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러다 정말로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그것에 대해서 못난 내 자신을 엮어 저의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갔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위 눌림이 가장 심했지만 사실 장소를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대에 가서도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렸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단계가 있는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달라져서 한동안은 그 패턴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가위, 흔히들 겪게 되는 사물의 왜곡 현상, 귀신을 정확하게 본 적은 없지만 옆에 자고 있던 사람이 돌아 누워서 웃는다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개구리처럼 뛰어서 온다든가 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엔 엄청난 군중의 중얼거림과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목소리들이 괴로움을 주었지요. 정확히 알아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제멋대로 왜곡되고 비틀리곤 했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눈만 간신히 움직이는 상황에 엄청난 목소리들의 무게에 의해서 점차 아래로 깔려버리는 느낌입니다.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해지면 꿈과 이어지는 가위에 눌렸습니다. 이때는 주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범인이었습니다. 십수년을 악몽 및 가위로 날 그렇게 무섭게 괴롭히던 할머니는 어느 날 꿈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그만 좀 괴롭혀라. 진짜 지겹다고 악에 받쳐 말하면서 자전거를 집어던진 이후로는 아주 가끔씩 그것도 그리 무섭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할 뿐이었죠. 가족들 중엔 고모와 나를 제외하고는 할머니의 영혼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름 대처한다고 베개 밑에 가위를 깔아놓는 방법도 써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효과를 봤지만
혹시라도 가위에 눌리는 날에는 가위에 눌리지 않았던 날까지 합쳐져서 고통을 몰아서 당했습니다. 참고로 나에게 가위를 깔아놓는 방법을 알려준 것은 살아생전의 할머니입니다. 이후에는 미친 듯한 분노로 가위에 눌리면 욕을 하고는 했습니다. 욕을 마구 쏴대주면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고는 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렵에 가위에 눌리자 욕설을 퍼붓고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내 얼굴 앞으로 훅 하고 뜨거운 게 느껴졌고 나를 통과해 사라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뜨거움은 악의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또 어떤 날에는 욕을 하고 가위에서 풀려나자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내가 덮었던 이불이 공중으로 들려져서 뒤집혀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해의 겨울에는 밤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입김을 느끼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대처 방법을 바꿔보긴 했는데 언젠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던 날입니다. 꿈에 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거꾸로 따라하던 다른 나를 보고는 그 이후론 그 방법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나무가지가 좋다고 해서 엄나무의 묘목을 얻어온 후에 조금 키운 후에 가지를 잘라서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깰까 말까 하는 시점에 모르는 할머니 세 분이 내 머리맡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보고는 무서워서 가지는 버릴 수밖에 없었지요. 세월이 좀 지난 지금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예전만큼 심하게 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던 내가 15kg나 불었다면 말을 다 한 게 아닐까요? 천성적으로 기가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죽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